작은 서점. 노르웨이 높은 산 사이로 길고 좁은 바다의 지류가 흐르는 피오르 지역에 베를레보우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덴마크의 작가 이자크 디네센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노르웨이 작은 마을에서 검소한 삶을 사는 두 자매의 집에 어느 날 프랑스 요리사 바베트가 찾아옵니다. 바베트가 온 뒤로 우울한 바닷가에는 활기가 도는데요. 무엇보다 그녀가 차려낸 만찬 덕분에 사람들은 감동을 하게 되죠. 자, 소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이어지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요즘 문자들이 이렇게 끊이지 않고 오고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0383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작은 서점 이름이 참 예쁘네요. 역사전월 찐팬이었는데 이제 작은 서점 애청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진짜 저도 진짜 반갑습니다. 그리고 4222님 최민석 작가랑 저랑 말씀 재밌게 하셔서 즐거우시다고요. 네, 다양한 이야기 좋습니다 하셨는데 자, 오늘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미숙님, 최민석 작가님 어쩜 책 소개를 이래도 맛깔나게 하시는지 역시 천생 작가님입니다 하셨어요. 사실 최민석 작가님이 말할 때 말씀하실 때 표정도 좀 전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막 너무 재밌고 어떻게든 막 그 청취자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우상으로 방송을 하시거든요. 그 모습 상상하시면서 오늘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작은 서점에 이렇게 고객 아니 회원님들이 한 분 두 분 모이고 계셔서 좀 본격적으로 회원 모집을 해볼까 합니다. 회원 모집. 근데 여러분 제출사항이 좀 있습니다. 성함 적어주시고요. 이름 공개가 어려우시면 별명 괜찮습니다. 또 나이는 되도록 근사치로 좀 알려주시고요. 활동 지역, 좋아하는 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함 또는 별명, 나이, 활동 지역, 좋아하는 책까지.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어 콩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책은 읽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로 오세요. 신간부터 지금 이 순간 어울리는 모든 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교보문고 북멘토로 활동하면서 매달 5권의 책을 추천하고 계십니다. 지식공동체 금음의 김세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음의 김세섬입니다. 네, 성함도 참 독특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계시죠. 김세섬 대표님. 네. 네. 어떤 뜻이에요? 이 세섬이 제주도에 있는 섬 이름이에요. 아, 제주도 분이세요? 아니요. 제주도는 저의 마음의 고향이고요. 아, 네. 네, 우연찮게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네. 제가 머물던 숙소에서 이렇게 섬이 보이더라고요. 그 섬 중에 하나가 세섬이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본명은 따로 있으시고 네, 이제 맞습니다. 필명처럼 쓰시는 거군요. 네. 네. 북멘토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북멘토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주로 자기개발과 성장을 추구하는
협상은 직장인들을 위한 도서를 선정을 하고 있어요. 네. 저 역시도 금음을 시작하기 전에 외국계 기업에서 재무 업무를 15년 정도 담당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이나 커리어 개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 네. 이런 제안이 와서 반가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매달 5권씩 내가 이 책을 읽으면 정말 뭔가 이렇게 성장을 하겠구나, 위로를 받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 추천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의지를 하겠네요, 우리 대표님에게. 그래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 5월입니다. 1년의 절반이 이제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럴 때 좀 또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또 5월은 뭔가 이렇게 날씨도 그렇고,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류재현 변호사의 협상 바이블이라는 책입니다. 네. 협상 바이블이다. 뭔가 좀 딱딱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가 뭐죠? 한국인은 협상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요. 저 역시 예외는 아니고요. 명확한 목표 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막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협상이란 게 뭘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 류재현 변호사님에 따르면 협상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거래처와 수다 떠는 게 좋아서 어떤 커피숍에서 2시간 동안 앉아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협상에 관해 알고 싶고 궁금한 모든 분들 만족하실 만한 책을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네. 상대와 내가 합의점을 찾아간다. 뭐 굉장히 단순하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얘기를 담고 있어요? 지금 이 책은요. 매일같이 협상을 경험하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어서 늘 불안하고 난처하기만 한 사람들, 네.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12가지 협상 원칙으로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류재현 변호사님은 지난 수년간 홍콩과 한국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협상 테이블을 직접 겪으셨고요. 네. 경영권 및 기업 분쟁에 특화된 변호사세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협상의 기술. 이 협상의 기술이라고 해도 될까요? 이게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뭔가 기술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12가지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략이 담겨 있는데요. 네. 요 안에 있는 좀 예시 같은 것들 그런 네. 것들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어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요. 챕터 제목 중에 적당히 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당신에게라는 네. 제목이 있어요. 저 이걸 듣고 정말 뜨끔했습니다. 요 책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요. 네. 협상 실무자들의 협상 장면을 관찰해 보면 협상하기 전에 이미 적당히 하면 되지 뭐라는 식의 태도로 협상 테이블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네. 상대방과 협상하기도 전에 스스로 어설픈 타협을 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정도도 나쁘지 않아. 적당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표와 기대를 낮추는 쪽을 택한다. 더 나은 결과보다는 쉽게 얻어지는 결과를 선택한 것이다. 굉장히 뜨끔해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 내가 한번 잘 설득해 볼게. 그리고 결국 가서는 말다툼, 말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목표가 없어요. 네, 그냥 네. 막연히 뭔지 몰라. 뭔지 몰라. 왜 빨리 왔는지. 해결했으면 네. 좋겠어. 최대한 빨리. 네. 나한테 최대한 유리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어떻게? 그건 네. 몰라. 최대한 나에게 유리하게. 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협상장에 들어가는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되는 태도라고 네. 저자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네. 그 협상이라는 게 사실 뭐 단기간에 몇 분 내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끝. 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플랜을 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거랑 네. 정확하게 이어지는 부분이 또 네. 책에 있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이메일을 작성할 때, 협상 장소와 시간을 정할 때, 협상 참여자를 정할 때, 첫인사를 할 때, 식사할 때, 잠깐 휴식을 요청할 때, 합의서를 작성할 때, 협상을 마무리할 때,
이 모든 협상의 과정은 자신이 설정한 협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저자 류재현 변호사님에 따르면 처음부터 오퍼를 할 때부터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만납시다. 어디에서요? 저기에서. 메뉴는 뭐요? 저는 이 사람을 데려갈 거예요. 이 모든 단계가 협상의 일환이라는 거죠. 아,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마시면서 앉는 것부터가 그 전략이란 얘기군요. 네, 정확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협상이라고 생각하면 심리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기선을 제압하겠어.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카리스마 있게 저기 결론에 내가 끌고 가겠어.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되고 네.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그런 능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저자가 말하는 핵심 원칙, 마인드는 뭘까요? 한 가지만 딱 꼽는다면요.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네. 목표 없이 현장에 나가는 거라고 해요. 네. 이 책에도 나오는데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가 어느 곳을 향해 배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네. 매 순간 이를 자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협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협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중간 과정에서 잊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막 얘기하다 보면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나는 누구 할 때가 있는데 그 목표를 항상 네, 상기시켜라. 그 좀 또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또 하는 실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항상 잊어버리는 게 네.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얻으면 그 사람은 지는 거고 네, 그 사람이 네. 얻으면 나는 잃는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바심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서문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고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협상이 아니라 나와 상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혜롭고 단단한 협상의 비밀을 발견하기 바란다. 네. 그러니까 협상은 결국 사람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이 저자의 이야기거든요. 네. 모든 협상은 두 가지를 남깁니다. 하나는 결과물. 물론 그 결과물이 저한테 유리하면 최고 좋겠죠.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예요. 네. 우리가 그 사람을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봐도 된다. 상관없어 나는. 그러면 그러면 마음대로 행동하셔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사람 나 다른 자리에서 언젠가 만날지도 몰라라고 생각하신다면 항상 그 자리를 좋게 끝맺음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왜 협상하다 보면 진짜 왜 욱할 때가 있잖아요. 네. 뭔가 이 사람이 꺼내는 그 단어들이 계속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거나 이럴 때는 네. 그거 어떻게 참아요? 항상 좋게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케이스도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나와요. 네. 처음에 논점 흔들면서 그 사람 흔들기. 그러니까 뭐 최 과장님은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협상에서 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하면서 인신공격을 펼쳐요. 예. 그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나를 흔들려는 걸.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네. 자. 논점 흐리지 마시고 네. 저희 원론으로 돌아가죠. 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누군가와의 협상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인간관계의 모든 그런 과정들을 좀 다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가정에서나 회사에서 선후배과의 한마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때 좋은 팁들을 담은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서점 크루들이 소개하는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지금까지 김세섬 금음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라디오 북클럽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불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도 저희가 문자 몇 개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최민석 작가님 팬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에 대한 문자도 오나요? 네. 아,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또 0383님께서
이제 퇴근길이 정말 즐거울 것 같습니다. 최민석 작가님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하셨어요. 이런 분들에게 지금 11시 이후에 퇴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실까요? 이 0384님은 너무나 네. 반가운 게 네. 저랑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는 분이에요? 제가 감히 그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그 마지막 뒷번호 4자리가 네. 저랑 같습니다. 아, 뭐야, 잠깐만. 그러니까 물론 순서는 다르죠. 네, 다르게 조합을 하면 저랑 번호가 같기 때문에 0383 이 숫자가 다 순서가 들어가 다르죠. 있다. 뭐 예를 예. 들어서 뭐 03 다르지만 0338. 네. 네. 아, 그러게. 제가 제 번호로 구성된 네. 숫자 4개가 똑같기 때문에 이분은 아이고, 네네. 저랑 어차피 연결된 사이였다. 예. 그러면 계속 그 연결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11시에 본방사수해 주십시오. 듣고 계시죠? 퇴근길에. 오늘 작품은 어떤 거죠? 네, 오늘은 이자크 디넨센의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소설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 이자크 디넨센. 이 어떤 작가인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85년에 태어난 덴마크 작가고요. 네. 본명은 카렌인데 이자크는 필명입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 이삭을 이제 덴마크에서 발음하기를 이자크 이렇게 발음을 한 거고요. 뜻은 웃음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의미심장했던 게 혹시 마치 운명이 너의 삶에는 웃음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다는 듯이 이자크 디넨센의 삶을 보면 웃음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죠? 조금만 이제 좀 들여다보자면 네. 일단 28살에 한 남작과 옛날이니까 이때도 이제 그 자기가 있는 거죠. 네. 남작과 결혼을 해서 남작 부인이 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이 애정이 없는 남편으로 인해서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죠. 아, 네. 그리고 이때가 제국주의 시대라서 이 제국주의 시대에 동아프리카 케냐에서 커피 농장을 경영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한 영국인 사냥꾼 이름은 뭐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데니스 핀치라는 영국인 사냥꾼과 사랑에 빠졌으나 네. 운명의 장난으로 연인과 농장을 모두 잃은 후에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유, 불운의 아이콘이네요, 진짜. 불운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이 회고록을 네.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제목으로 냈고 이게 영화. 바로 그 유명한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원작입니다. 아, 저기 뭐죠? 메릴 스트립. 네, 오스카 예. 상을 다 휩쓸은 네. 그러니까 로버트 레드포드가 그러면 로버트 레드포드가 아까 그 영국인 사냥꾼 데니스 핀치라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메릴 스트립의 실제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2차례나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대요.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명단에서 본 적은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못 받은 네, 거죠. 네, 네. 경쟁 상대가 쟁쟁했습니다. 한 번은 해밍웨이한테 밀렸고요. 헐. 한 번은 또 알베르 까미한테 밀려서 수상이 불발됐는데. 무슨 대지눈이 이렇게 없으시대요. 그러게요. 네. 안 그래도 상을 못 받아서 배가 아플 텐데 예. 그 해밍웨이가 조금 눈치가 없거든요. 해밍웨이 독자분들한테는 제가 좀 죄송하지만 네. 피츠제럴드와의 그런 관계도 있고 해밍웨이가 평소에 그 말을 좀 거칠게 하는 걸로 좀 유명했어요. 그래서 막말로 뭐 이런. 그래서 해밍웨이가 이 상은 이자크 네. 디넨센이 받았어야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세계적인 대문어가 됨과 동시에 네. 세계적으로 눈치 없는 작가로 등극을 했고요. 아니, 근데 이건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나보다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있다는 거를 본인이 인정해 준 거잖아요. 좋게 해석합시다. 좋게 해석하면 네. 그렇고 저는 뭐 농담 삼아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불운의 아이콘인 게 네. 1962년에 사망을 했는데 그때 뭐 좀 아팠나 봐요.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영양실조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생을 살았고요. 네. 대표작은 오늘 소개할 바베트의 만찬 그리고 많이 아시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 그 외에 7개의 고딕 이야기, 겨울 이야기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뭐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영화에 좀 관심 없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작가가 이렇게 좀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미리 알고 저도 이제 이 책을 미리 읽고 왔는데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설의 결말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읽으신 다음에 방송을 또 다시 듣기 등을 통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줄거리 가볼까요?
네. 배경은 노르웨이의 한 산간 마을입니다. 네. 이 마을은 굉장히 금욕적인 기독교 공동체예요. 이런 마을이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가 있고 이 교회의 목사가 사실상 마을의 지도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이 작다 보니까 교회도 굉장히 작아요. 어느 정도 작은 규모죠? 목사의 집이 그냥 교회입니다. 아이고, 네네. 네. 그래서 일요일 아침마다 목사님의 집에 모여서 함께 목사님 말씀 듣고 차를 마시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주요 인물은 이 목사의 두 딸 네. 마르티네와 필리페입니다. 둘 다 엄청난 미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마을에 오는 젊은 남자들이 한 번씩은 다 반합니다. 마치 우리 그 최진사 댁의 셋째 딸처럼. 네. 뭐 그 최진사 댁의 그 셋째 따님한테는 돌쇠랑 꺽쇠가 구애를 하지만 네. 여기서는 젊은 장교가 언니한테 반하고 프랑스에서 요양하러 온 성악가가 동생한테 반하는데 둘 다 퇴짜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손에 좀 키스 한번 했다고 손을 한번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막 여자들이 기겁하고 떠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금욕적인 그러니까요. 생활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소설 후반부에 펼쳐지는 이야기와 대비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성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워낙 그 아버지 목사가 좀 엄격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금욕적인 기독교 공동체라서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칙적인 청교도주의자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버지가 직접 통제를 했다라기보다는 네. 딸들이 이미 목사의 딸을 넘어선 주님의 딸이에요. 예. 신앙심이 너무 깊어서 네. 남자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철저한 금욕과 엄격한 자기 통제를 하는 거죠. 아무튼 마을에는 이렇게 별일 없이 이 두 자매에게 찾아오는 더 이상의 남자도 없이 수십 년간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네. 그렇게 아버지인 목사도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이 두 자매가 교회를 물려받아서 주민들과 예배도 드리면서 조용히 살아가죠. 네. 뭐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독거노인들의 식사까지 챙겨주면서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네. 이제 두 자매 모두 할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할머니가 된 거 맞아요? 할머니 시점이었었어요? 저는 네. 그렇구나. 둘이 이제 할머니가 되어 있죠. 네. 아무튼 할머니가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읽어왔던 그 부분이랑 좀 너무 낯설게 그 장면이 부분이 굉장히 짧게 묘사가 돼요. 아, 그렇구나. 짧게 서술이 돼서 갑자기 할머니가 되거든요. 할머니였구나. 네. 네. 아무튼 이 둘한테는 뭐 자기 삶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할머니가 된 이 자매들한테 한 프랑스 여인이 찾아옵니다. 네. 그리고 그 여인의 손에는 편지가 들려져 있죠. 누군가가 편지를 써서 그녀를 통해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누구냐면 몇십 년 전에 이 자매들 중에 동생한테 반한 네. 그 성악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프랑스 성악가. 그 사람도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할아버지가 된 프랑스의 유명 성악가가 뜬금없이 편지를 쓴 거죠.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지금 편지를 들고 간 이 바베트라는 여인은 예. 가여운 사람입니다. 남편도 자식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당신들이 가장 인자하고 관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가여운 여인 바베트를 걷어주셨으면 합니다. 오갈 데 없는 네. 이제 한 여인을 프랑스에서 이제 노르웨이까지 보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거리도 상당할 텐데. 그리고 걷어달라는 얘기는 뭐 취직을 시켜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요약하자면 그런 거죠. 네. 네. 그 좀 뜬금없는 거죠. 그쵸. 아무튼 이 사정은 후반부에 가면 좀 더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네. 프랑스의 유명 성악가면 네. 자기가 거둬도 되는데 글쎄요. 왜 자기가 안 거두고 그 먼 노르웨이까지 사람을 보내요. 보내느냐. 예. 요거는 이제 조금 뒤에 밝혀지고요. 아무튼 이 두 할머니는 이 황당한 편지를 받으니까 정말 당황스럽죠. 그래서 점잖게 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걷어들일 여유가 없어요. 네.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말을 하자 바베트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바베트가? 갑자기 은장도를 꺼내서 그러니까. 마치 그런 각오로 네. 안 걷어주시면 나는 죽어버리겠다고 말을 해요. 굳이 그렇게 옆집을 가도 되고 다시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요. 국경을 좀 굉장히 넘어도 되고. 비장하게 얘기를 하는 왜 거 보면 그랬을까요? 바베트에게도 무슨 사연이 있는 네.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 바베트는 돈은 안 줘도 되니까 네.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이 작품을 쓴 작가였다면 네. 할머니들이 주여 만세 삼창을 부르면서 이게 웬 떡이냐 그런 대사를 썼겠지만 그러니까 입주 가정부가 그냥 들어온 거잖아요. 무료로. 그냥 네. 불러 들어온 거죠. 네. 근데 이자크 디넨세는 굉장히 고상한 작품을 쓰는 작가입니다. 저처럼 그렇게 안 썼고 네. 예, 할머니들은 차분하게 그래요. 사정이 정 그렇다면 그러면서 네. 바베트를 걷어들이죠. 또 워낙 신앙심이 깊은 자매들이니까 이렇게 또 오갈 데 없는 뭔가 사정이 있는 여인을 내칠 수는 없었겠죠. 이렇게 아무튼 바베트와 이제 그 두 자매들의 동거가 시작되는군요. 네. 그래서 일단 할머니들이 바베트한테 마치 며느리한테 고추장 비결을 가르치듯이 부엌에서 네. 요리 레슨을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이 레슨을 듣는 바베트의 표정이 처연합니다. 처연해요. 네. 아니 무슨 사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도시 당시에 네. 그 파리면 뭐 가장 유럽에서 번화하고 네. 모든 막 문화예술의 중심지 그 파리에서 이 노르웨이 그 아까 얘기했던 이 마을은 굉장히 시골이란 말이죠. 여기서 그렇죠. 가정부 생활을 하게 된다. 그것도 네. 무임금으로 뭔가 말 못할 대단한 사연이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 바베트가 뭔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을 때는 네. 주로 할머니들께서 당신들이 하시는 식사 예컨대 뭐 술빵, 스프 이렇게 굉장히 소박한 음식의 조리법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네. 그 이유도 후반부에 밝혀지죠. 네. 네. 자, 뭐 바베트는 그래도 이제 파리지앵이라고 할 수 있을 네. 텐데 노르웨이 시골 생활을 잘 해 나가나요? 잘 해나갑니다. 노르웨이어도 잘하게 되고요. 네. 가격 흥정까지 네. 현지어로 막 합니다. 왜냐하면 14년이나 네. 여기서 지내면서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요. 아니 지금 14년을 일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정도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또 고향이 그립잖아요. 그렇죠. 고향과의 그 연결고리 이런 건 모두 다 끊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거의 다 끊어져 있는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 유일한 파리와의 연결고리는 바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지인이 매번 네. 사서 보낸 복권이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복권을 선물하더라고요. 요게 그렇죠. 참 특이해요. 일종의 선물이자 기념품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권을 계속 이렇게 매달 누가 보낸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사건의 발단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복권 당첨. 복권이 당첨됩니다. 네. 상금은 무려 1만 프랑입니다. 근데 1만 프랑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계속 좀 생각했거든요. 지금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따지자면 네. 한 1억 정도 된다고 저도 해요. 약간 그 정도 네.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1억. 아무튼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무급 하녀 생활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1억을 손에 쥐었으니. 그래서 네. 할머니들은 네. 이제 바베트가 일을 그만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때쯤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바베트가 와서 프랑스에 한번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드디어. 가서 상금도 찾아와야 네네. 되고 오랜만에 파리에 가서 볼일도 좀 보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떠나가면 다시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허락을 해주나요? 할머니들은 워낙 기꺼이. 또 그 자애하신 분들이라 예. 인애가 넘치시는 분들이라 가라고 하죠. 네. 그리고 할머니들은 이제 바베트가 진짜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이때 바베트가 할머니들한테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들과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가 따뜻한 밥 한번 해먹이겠다고. 예. 진짜 프랑스 요리를 한번 선보이고 싶다고 네. 얘기를 하죠. 요때가 마침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네. 100번째 생일 만찬이 다가오던 때였거든요. 이때 먹을 식사를 바베트가 직접 네. 정통 프랑스 요리로 한번 준비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죽은 목사의 100번째 생일이 12월 15일이더라고요. 그 겨울 한겨울이잖아요. 네. 제 생일이랑 같아서 열심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열심히-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열심히 네. 날짜가 좋은데 하면서 봤습니다. 참고로 네. TMI지만 네. 그러고 일주일 뒤에 제가 태어납니다. 1월 2일요. 아이고, 말씀하시는 김에.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군요. 네. 근데 할머니들이 그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그 가정부가 아무리
뭐 자기가 그 돈으로 막 그 저녁상을 차린다 하더라도 그걸 승낙을 안 할 것 같아요. 굳이 그래서 그런 예, 막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해주십시오. 분들이, 그렇게 막 밀당을 하다가 밀당 끝에 겨우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또 문제가 발생해요. 또요? 그게 뭐냐면 바베트가 식자재를 프랑스에서 공수해 오는데 이게 이상합니다. 조용했던 마을에 갑자기 초등학생 몸집만한 바다 거북이 막 식자재로 들어오고 식자재가 바다 거북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뜬 소머리가 들어오고요. 막 메추리도 들어오고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기상천외한 식재료가 수레에 몇 개에 실려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소박한 식사로 금욕적인 생활을 해오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식재료들이 너무나 황당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와인도 엄청 들어오거든요. 술까지 막. 네. 수레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로 들어오고. 와, 네네. 이래서 이 할머니들과 주민들이 깜짝 놀라서 네. 바베트 몰래 긴급 회의를 열어요. 마을 회의를 엽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마을 전체가 금욕적이잖아요. 네. 이 바베트한테 악마의 영이 깃들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는 이제 저 요상한 음식들을 먹을 운명에 처했다. 야, 우리가 그동안 몰랐는데 이 마을에 마녀를 우리가 들였던 것 같다. 뭐 우리가 지금 거북이를 먹고 소머리를 먹어야 되고 저 눈을 봤냐, 잘린 소머리를 봤냐. 네네. 그러면서 그런데 이분들이 착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베트는 사실 착해 빠져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이러는 것뿐이니까 이 불쌍한 바베트를 위해서 네. 우리가 음식을 먹되 대신 음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말자. 네. 그렇게 약속을 하죠. 네. 그리고 이들은 회의를 마칠 때 기도를 하고 헤어집니다. 야, 이 만찬날이 이 마을 주민들에게는 정말 디데이처럼 너무나 긴장되는 날이 됐을 것 네. 같아요.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만찬 날에 한때 자매 언니를 사랑했던 네. 장교도 초대가 되어 옵니다. 아까 초반에 동생은 프랑스 성악가가 사랑했고 네. 언니는 장교가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장교는 시간이 흘러서 장군이 되었고 파리에 가서 파견 근무도 한 인물입니다. 유일하게 이 시골 마을에서 고급 문화를 접한 인물인 거죠. 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장군이 식전주를 한 모금 딱 마시자마자 눈이 번쩍 뜨입니다. 어때? 울랄라. 울랄라. 네. 아니 이 와인은 1845년산 부조 와인이군요. 그러면서 감탄을 합니다. 전 약간 웃겼던 게 이제 장교라는 사람은 튤리리 궁정에서 이제 생활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최상류층의 삶을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모든 술을 마시면서 이거는 1845년의 부조 와인이고 이거는 베브 크리코의 뭐 샴페인 마시고 그걸 다 맞추더라고요. 소설에서는 그런 인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게 약간 좀 웃겼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음식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고 그 설명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음식들이고 술인지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이 장교만이 지금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마을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기로 이제 여전히 침묵을 하고 있죠. 네. 이 장군만 떠들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 장군이 먹는 방식대로 그걸 보면서 따라서 먹습니다. 네. 말은 안 한 채요. 아무튼 잠깐 소개를 하자면 네. 전체 요리로는 바다거북 수프와 네. 쉐리 와인이 나오고요. 캐비어와 사워크림을 올린 메밀로 만든 팬케이크. 네. 메인 요리는 메추라기에 푸아그라와 블럭 트러플로 속을 채워 페스트리로 감싼 까이오 엉사코파주. 네. 뭐 디저트는 뭐 까이옹 사코파 이런 거 아세요? 이런 모릅니다. 음식과 저도 그냥 소설을 보고 옮겨 적었어요. 네. 네. 디저트로는 설탕에 절인 체리와 무화과를 올리고 럼을 뿌린 스폰지 케이크. 네. 아무튼 딱 듣기만 해도 네. 정통 프렌치 파인 다이닝인 거죠. 궁중에서 먹을 네. 법한 막. 네. 그런데 장군이 이 모든 걸 먹다가 마지막에 메추라기 디저트를 먹고 네.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말합니다. 메추라기라 하면 그 메추리알 낳는 그 닭 같은 그 작은 그걸 네. 어떻게 디저트를 만들어요? 그 조류로요? 모르겠어요. 뭐 와, 아무튼 아주 프랑스 요리는 예술이니까. 네. 그러면서 이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자기가 예전에 파리에서 근무를 하던 시절에 엄청나게 고급 요리집인 카페 앙글레에서 식사를 했는데 카페 앙글레. 예, 그때 수석 셰프가 여자였고 그 여자가 한 요리가 바로 이 요리라고. 아, 여기서 이제 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눈치를 딱 챘습니다. 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면서 먹습니다.
음식에 코멘트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예. 매번 만나면 싸우기만 했던 할아버지들이 음식을 먹고 서로 미안했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서로 질투만 했던 다른 할머니들은 사실은 내가 널 좋아해서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맛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서로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식사를 즐긴 거죠. 네. 바베트가 준비한 만찬은 시골 어르신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호화롭고 맛난 프렌치 파인 다이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 식사를 마친 뒤에 너무나 행복해져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너무나 행복해져서. 제가 소설도 보고 영화를 봤는데 네. 영화에서는 그 네. 우물에 모여서 강강수월래를 합니다. 이분들이 성경적인 생활을 해서 뭐 네. 기쁜 흥분을 표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우물에서 강강수월래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구나. 예, 책 속에서는 기뻐합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네. 눈에서 이제 걷다가 막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막 네. 이러면서 막 정말 이렇게 막 술에 취한 건지 이게 막 네. 분위기에 취한 건지. 근데 저는 이 소설에 이 식사의 이 분위기를 표현한 게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막 끊임없이 줄거리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제가 조금 이렇게 읽어봐도 돼요. 바베트 만찬, 이 문학동네에서 나온 이 책의 58페이지를 보면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손님들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마치 수많은 작은 후광들이 하나로 합쳐져 거룩한 광채를 내기라도 한 듯 천상의 빛이 집안을 가득 메웠다는 것밖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몽환적인 분위기에서 지금 다들 그렇죠.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살아서 지상에서 천국을 맛본 거죠. 와, 잠깐. 그렇죠. 네. 목사의 딸들도 굉장히 우려했었잖아요. 네. 이게 뭔가 악령이 깃든 식사면 어떻게 되나 막 걱정했었는데 무사히 맛있게 식사를 즐겼죠. 너무 잘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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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정말 너무 고맙게 잘 먹었다. 이렇게 바베트한테 말을 하자 바베트가 고백을 합니다. 네. 자기는 원래 파리의 카페 앙글레의 수석 셰프였다고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부르주아들이 모두 처형을 당해서 네. 자기는 이곳으로 망명을 한 거라고 말하죠. 네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프랑스의 유명 성악가는 왜 바베트를 안 거둬들였냐. 성악가 역시 혁명으로 인해서 사실은 부르주아였기 때문에 네. 바베트를 걷어줄 형편이 안 됐던 겁니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제가 잠깐 좀 얘기를 하자면 이때가 한 1854년쯤이에요. 네. 작품에서 말한 혁명은 그 1848년, 1848년의 프랑스 2월 혁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은 할머니들이 옛날부터 나오니까 한 183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약 50년 정도를 네. 그 시대적 범위로 배경을 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인공 바베트는 파리에서 꼬민 쥐지자였고 그래서 뭐 남편과 뭐 자식들이 다 처형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이제 망명을 어찌 보면 이게 유배처럼 온 거잖아요. 거기서 별명이 있더라고요. 뭐 페트롤리즈? 석유로 가옥에 불을 지르는 여자?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급진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카페 앙글레는 부르주아의 상징 같은 공간이었고 네. 거기서 바베트가 프랑스의 유명 성악가를 알았고 그 태역 장군도 거기서 식사를 한 거죠. 네. 네. 이제 시간은 많이 지났고 파리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바베트를 보내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독자들도 이제 바베트가 파리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때 바베트가 말합니다. 네. 자기는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죠. 돈도 있는데 왜? 아니 왜 예.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바베트가 대답을 합니다. 카페 앙글레에서는 12인분의 식사값이 1만 프랑이라고요. 전 여기서 약간 소름이 확 돋았어요. 그렇죠. 이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베트는 이 식사 준비를 위해서 모든 돈을 다 쓴 거죠. 할머니들은 놀라서 네. 아니 그럼 이제 가난해져서 어떻게 하느냐고 어떻게 사냐고 충격에 빠져서 묻죠. 그러자 바베트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예술가는 가난해지지 않아요. 네. 저는 괜찮아요. 오늘 식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기뻤으니까요. 그러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온전히 창작의 기쁨을 누린 바베트는 아주 오랜만에 기쁨을 느끼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바베트는 예술가였어요. 예? 이 수석 셰프의 경험이 있는 이 사람을 예술가라고 본인도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이야기 전개가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작품이라는 이 소설은 들더라고요. 예술에 관한 소설이고 네. 동시에 자기 삶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모든 그 가치관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설인 거죠. 네. 그것도 식사를 대접하는 이 사람들의 수가 12명이었단 말이죠. 여기서 또 뭔가 의미를 부여했구나 라는 그렇죠. 느낌이 들던데요. 사실 이 소설은 설정부터 굉장히 종교적이잖아요. 네. 금욕적인 마을이고 목사님의 딸들이고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그 맥락 속에서 보자면 네. 이 12명과 함께한 바베트의 마지막 만찬인 거죠. 마지막 만찬. 뭔가 연상이 되죠. 그렇죠. 최후의 만찬. 그렇죠. 예. 아마 그 예수와 함께한 제자들도 당시에는 그 만찬의 가치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네. 마을의 노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만찬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삶에는 기쁨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도 이후에 인류 모두를 대속한 그 예수의 구원 사역을 경험하게 되죠. 네. 아무튼 식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서 바베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네. 이걸 조금 확대 해석해 보자면 예수와 같은 면이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바베트는 이 과정을 스스로 즐겼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에게 요리는 진정한 예술이었고 그는 예술가였기에 예술을 하면서 삶의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그 금욕적인 생활하고 있는 이 마을 주민들이 자매와 함께 계속 억누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본인의 예술적인 그 기질로 한꺼번에 발산을 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나 막 몰아치듯이 막 네. 돈도 막 써가면서 막 밥비 막 준비하고 그 역동성이 굉장히 이런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사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신이 가진 돈 전부 그 1만 프랑을 한 끼 식사에 다 썼는데 네. 그래서 무일푼이 됐는데 예술가는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이미 창작을 하면서 1만 프랑 이상의 가치를 누렸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그 사고방식, 이런 철학이 바로 고귀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이고 네. 이게 바로 창작을 하고 예술을 하는 삶이다. 네. 이게 이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나아가서 네. 인간이 기쁨과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에게 이 한마디가 굉장히 묵직하게 들렸을 것 같은데 바베트의 마지막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 파팽 씨가 성악가가 예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술가로서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도 박수를 받는 것만큼 참을 수 없는 것은 없다고요. 예술가가 세상을 향해 부르짖는 것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날 내버려 달라는 외침뿐입니다. 라고 이 부분이 굉장히 작가가 예술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밑줄 쳤어요. 이 부분. 그래서 1만 프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1만 프랑을 쓸지라도 자기가 요리를 하면서 자기가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시간, 네. 그 기회, 그것 자체가 1만 프랑보다 더 소중하다. 그런 얘기였던 거죠. 네. 아무튼 이 참고로 카페 앙글레는 실제로 파리에서 1802년부터 1913년까지 영업을 했던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입니다. 실제 존재했던 예. 카페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께서 소설을 읽어보면 종종 등장을 해요. 네. 뭐 발자크, 에밀 졸라, 모파상, 플로베르 이런 대문호들의 작품에 나와요. 종종 등장을 하는 레스토랑이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854년에 1만 프랑은 현재로는 1억 원의 가치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12명의 식사를 위해서 1억 원을 쓴다는 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한 명당 막 800만 원씩 한다는 건데. 조금 이거는 오바다 싶기도 하고 네. 왜 꼭 그랬어야만 될까요? 한 반에 반만 쓰고 나머지는 좀 더 좋은 일에도 쓸 수 있고 그럴 텐데 이렇게 몰빵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일부러 좀 예. 소설이니까 크게 네. 여기에 좀 의미 부여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돈과 네. 예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술가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예. 밥은 먹고 살까? 돈을 어떻게 버는가? 네. 이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설정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지어 뭐 그렇게 큰 돈도 네. 한 끼 식사와 한 끼의 자기의 창작을 위해서 네.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사실 이 식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장군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장군도 나중에 할머니들이 식사를 하는 김에 한 명 더 초대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서 네. 우연히 초대된 거예요. 얹혀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면 사실 그 누구도 이 식사의 금전적인 가치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렇네요. 그렇게 본다면 바베트는 절대로 이걸 알아달라고 해서 요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심지어 더 감동적인 거는 바베트는 노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이 가치를 모르는 노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자기는 그저 부엌에서 간단한 푸딩 그리고 식빵만 먹습니다. 여기에는 타인을 향한 애정과 예술가가 누리는 그 창작의 네. 과정 자체가 기쁨이다. 네. 그런 그 깨달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네.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오늘도 소개하려고 골라왔습니다. 사실 이제 작가라는 영역도 지금 이제 예술의 한 영역인데 진짜 모든 것을 다 바쳐야지만 진정한 예술의 혼을 표현할 수 있다. 우리 최민석 작가님도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시는 거죠. 나의 건강과 돈과 나의 그럴 리가요. 저는 영혼을 다 바쳐서 그러지 못해서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네. 이 작품을 골라온 겁니다. 네. 네. 이 고전은요, 언제 읽어도 정말 이렇게 그 해석까지 해설까지 이렇게 더해지니까 너무나 재밌고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또 영감을 받아서 또 다른 또 작품들이 계속 탄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이자크 디네센의 바베트 만찬 오늘 재밌게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거 좀 미리 책을 알려주시면 같이 좀 읽고 이 시간 함께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오늘부터 좀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책 우리가 또 들여다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한국 소설입니다. 네.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좀 같이 읽고 얘기 나누면 훨씬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불문학.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이어! 자, 영화 바베트의 만찬에 브람스의 왈츠 15번이 흐르는데요. 이 곡 들으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을 닫겠습니다. 블라드미르 호로비츠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